런던 정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강의실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25년간 이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영국 왕립도시계획협회 정회원이고 런던 크로스레일 자문을 맡았으며 도시 인프라에 관한 책을 5권 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청계천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시아식 가짜뉴스의 정수입니다. 인공 펌프로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고 친환경이라며 떠드는 정치 쇼. 27개월 만에 도시마천을 복원했다? 영국이라면 30년은 걸릴 일을 다 가짜뉴스라니까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더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시 복원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런던 템스강이 그랬고 파리생강이 그랬습니다. 100년의 시간, 수백조 원의 예산, 수십 명의 노벨상급 학자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걸 27개월에? 그건 복원이 아니라 분장입니다. 그 강의 영상은 그날 밤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저는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한복판에서요. 손에 들고 있던 반박자료 보고서가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독일인 기술자가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간 강단을 지킨 영국 도시계획학자가 어떻게 자기 강의 노트를 통째로 지우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짜뉴스라며 비웃었던 그 작은 하천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기에 한 학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7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그레이엄입니다. 올해 58살이고 런던 정경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박사 논문 주제는 산업화 이후 유럽 대도시의 수변 공간 재생이었습니다. 그 논문이 영국 도시계획학계에서 제법 화제가 되었고 34살에 런던 정경대학교 부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꽤 빠른 속도였죠. 제 자부심의 원천은 분명했습니다. 영국 왕립도시계획협회 정회원, 런던 크로스레일 자문위원, 파리 라데팡스 재개발 기술평가단, 도쿄 오다이바 친수공간 컨설팅. 25년간 제 이름은 유럽 주요 도시계획 보고서 어딘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책은 5권을 썼고 그중 2권은 영국 대학들의 표준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자는 80여 명이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각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시복원의 표준은 단 2곳이었습니다. 첫째는 런던 템스강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 넘게 오염되어 1957년에는 자연사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이라고 선언했던 곳이죠. 그 강을 영국은 1960년대부터 정화를 시작해 2000년대에 와서야 연어가 돌아오는 수준으로 되살렸습니다. 거의 40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둘째는 독일 라인강입니다. 1986년 산도즈 화학공장 사고로 한 번 죽었던 강을 유럽 5개국이 협력해 30년에 걸쳐 복구한 사례죠. 라인강 행동계획에만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2 사례가 제 머릿속에 도시복원 공식이었습니다. 시간은 최소 30년, 예산은 수십조 원, 그리고 수십 년의 시민적 합의.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진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영국 도시계획학회에 한국 학자가 발표자로 왔습니다. 발표 주제가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죠.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5.8km 고가도로를 헐고 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되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한국 학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3년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학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누군가는 작게 웃었습니다. 3년이라니. 영국 같으면 환경 영향평가만 5년이 걸릴 일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학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다만 학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사업은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학자는 미소만 짓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005년 가을, 그러니까 청계천이 개장했다는 뉴스가 영국 신문에 짧게 실렸을 때 저는 신문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개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5년만 지나봐. 무너지고 마르고 결국 다시 덮어버릴 테니까. 그게 제 솔직한 예측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빠르게 만들었다가 빠르게 무너지는 나라라는 게 제 머릿속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한강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청계 고가도로 아래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본 청계 고가는 회색 거인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제 머릿속에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도시 복원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 저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 한국학자들이 영국 학회에 와서 청계천 후속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생물종이 늘었다, 미세먼지가 줄었다, 도심 온도가 떨어졌다. 저는 발표 자료를 받아도 첫 장만 넘기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 후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런 자료는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야. 한국은 위로부터 통제되는 나라잖아. 데이터를 어떻게 믿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봄, 제 박사과정 제자 올리비아 첸이 한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이었고 외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계셔서 방학마다 한국에 가는 학생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올리비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계천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다리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풍경. 저는 사진을 1초 보고 답했습니다. 포토샵이군. 올리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수님, 이거 제가 어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화각이 왜곡됐겠지. 도심 한복판에 저런 곳이 있을 수가 없어. 올리비아는 다른 사진을 넘겼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어린아이가 발에 담그고 노는 모습,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는 모습.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자네 연구 진도가 어디까지 갔지? 지난주에 보낸 챕터 3, 아직 답을 못 줬는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올리비아가 한숨을 쉬며 연구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제자까지 선전에 넘어갔군. 그게 그날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영국 공영방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중 한 편이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화 중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절할까 싶었거든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비웃어온 사업의 현장을 굳이 가서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PD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이번 다큐에 청계천의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에서 너무 자화자찬한 자료를 많이 보내왔어요. 균형을 잡아주실 분이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가지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998년 출장 때 제가 직접 찍은 청계 고가도로 사진이었습니다. 매연으로 흐릿한 회색 풍경. 그 풍경이 어떻게 야경 사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자료를 모았습니다. 청계천이 실패했다는 증거들, 인공 펌프로 한강물을 끌어다 쓴다는 자료, 복원 후 침수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 일부 환경단체의 비판 보고서. 이런 자료들을 노트북 한 폴더에 가득 채웠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게 지었습니다. 가짜뉴스 반박자료. 그렇게 적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은 일주일치, 카메라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과 두꺼운 인쇄물 보고서 묶음을 넣었죠. 가방을 닫으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25년 학자의 자신감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서 폭로하고 오자. 7일이면 충분해. 그게 출국 전 제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저는 가방에서 청계천 비판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메모지에 반박 논리를 적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슬쩍 제 자료를 보더니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을 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에 서해안이 보였습니다. 밝은 섬들과 갯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 저는 자료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한국, 너희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줄게. 그게 인천 땅을 밟기 전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죠. 7일 뒤 제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 25년의 강의 노트가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통째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항부터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도 종종 듣던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느니 면세점이 어떻다느니. 저는 그런 평가들을 한국 정부의 홍보 예산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운전기사가 영국 공영방송 로고가 박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키 큰 한국인 남성이었죠. 그가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호텔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출발하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차창밖을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안 봐도 뻔하지. 매연 풍기는 자동차, 도로의 회색 빌딩, 그게 한국이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공항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노트북 화면을 보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1998년 출장 때 봤던 그 콘크리트 호안의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둔치에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빌딩 숲 사이로 다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강물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깐 시선을 거두려다가 다시 봤습니다. 이게 한강이라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반포대교 지나가는 중입니다. 저녁에 분수가 나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노트북으로 돌렸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27년 전 제가 본 그 잿빛강과 지금 눈앞의 강이 같은 강이라면 그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의문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강변 풍경이야 어디든 비슷하지. 화창한 날이라 좋아 보일 뿐이야. 호텔은 광화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자마자 운전기사가 다시 로비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첫 일정이 30분 후 청계광장입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영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 12시간 비행 후 곧바로 일정이라니. 평소 같으면 짜증을 냈겠지만 그날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청계천에 가서 그 인공하천의 실체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반박 자료를 추가해야 했거든요. 차에서 내린 곳은 청계광장 입구였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차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데 자동차 경적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새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새소리라니. 저는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큰 조형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 백팩을 맨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마틴 호프만입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50회 중반의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회색 점퍼 차림. 한눈에 봐도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도시 환경국에서 파견 나온 마틴입니다. 6개월째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환경국 분이 왜 서울에 6개월째 계십니까? 마틴이 미소 지었습니다. 청계천 운영 시스템을 배우러 왔습니다. 함부르크 알스터강 재정비 사업에 적용할 자료를 모으는 중이죠. 우리 시청에서 정식으로 파견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농담인가 싶었거든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환경행정에서 세계 톱급으로 평가받는 함부르크가 한국의 한 작은 하천을 배우러 직원을 파견했다고요? 6개월씩이나? 마틴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강의 영상 봤습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2달 전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청계천에 관해 하신 강의 말입니다. 함부르크 시청에서도 그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동료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우리가 6개월째 배우고 있는 이 하천을 가짜뉴스라고 했다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답했습니다. 그건 학술적 회의론의 일환이었습니다. 자료만 보고는 판단이 어려워서요.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6개월 전에는 의심했거든요. 인공 펌프로 물을 흘리는 하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 독일이 라인강 정비해드린 시간과 예산을 생각하면 27개월에 이게 가능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셨습니까? 마틴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한번 걸어보시죠. 제가 6개월간 정리한 결론을 지금 말씀드려도 직접 보지 않으시면 안 믿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순간 김도현 박사라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생태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의 한국인이었고 영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은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모정교까지 도보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약 30분 거리입니다. 중간중간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회의실에서 자료부터 검토하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도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자료는 저희도 다 있습니다. 그건 호텔에 두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두 발로 걸어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남으시면 그때 자료로 토론하시죠. 마티니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 왔을 때 자료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김 박사님이 제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결국 그날 2시간을 걸은 뒤에 자료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 안에 보고서 묶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끌어안고 우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걷죠. 저는 가방을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그 순간 발목에 살짝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자 가운을 벗고 답사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당장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앞장섰고 마틴이 제 옆에 섰습니다. 계단은 폭이 넓었고 양옆으로 화강암으로 된 벽이 서 있었습니다. 5계단쯤 내려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광장 위의 공기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5m 내려왔을 뿐인데 자동차 매연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2~3도쯤 차이가 나는 듯했죠. 마틴이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균 3.3도 낮습니다, 교수님. 도심 평균보다요. 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척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디뎠을 때 발 앞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천의 물이 맑단 게 믿기지 않아서 손바닥에 물을 떠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알갱이도 기름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깐 저쪽 좀 보시죠. 그가 가리킨 곳은 하천 가장자리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 안에 작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세려고 했지만 셀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큐라미입니다. 복원전에는 1마리도 살 수 없던 곳이죠. 저는 물고기를 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머리 위로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0층, 60층짜리 고층 빌딩들이었습니다. 그 빌딩들 사이로 하늘이 보였고 그 아래 하천이 흐르고 그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옆에서 마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지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도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표정이었죠. 김 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모정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본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살짝 힘이 풀렸습니다. 12시간 비행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가방을 두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가방 안에 반박자루를 들고 이 자리에 섰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청계광장에서 모정교 방향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쯤이었죠.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양옆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걷고 있었고 하천 가장자리에는 발을 담그고 앉은 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한국 직장인 4명이 하천 옆 돌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 벤치에서는 60대로 보이는 두 여성이 종이컵에 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김도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평일 평균 1 방문객이 6만 명입니다. 주말에는 15만 명까지 올라가죠. 개장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누적 방문객이 1억 9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1억 9천만 명. 영국 인구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가 이 5.8km짜리 하천을 다녀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의심했습니다. 중복 집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마틴이 옆에서 답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서울시 자료는 진입 게이트 센서를 통한 실측 데이터입니다. 중복 가능성은 있지만 함부르크 시청에서 보낸 통계 전문가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100m쯤 더 걸었을 때 다리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광교라는 다리였죠. 그 아래 그늘에서 어린아이 둘이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5살, 7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였습니다. 그 옆에서 엄마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물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물고기! 저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인 박사과정 제자들에게 몇 번 들어본 단어였거든요. 저는 반사적으로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산다고요? 정말입니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원전 청계천이 때 서식 생물종은 98종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도시비둘기, 까치 같은 도심 적응종이었죠. 어류는 사실상 0종이었습니다. 예언과 폐수로 물이 죽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려다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가방에 넣어둔 채로요. 김 박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추고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복원 후 20년이 지난 현재 청계천 서식 생물종은 626종입니다. 6.4배 늘었죠. 어류만 25종이 살고 있습니다. 피라미, 버들치, 갈견이, 송사리,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도 청계천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98종이 626종으로 6.4배 증가. 같은 작업을 영국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템스강 정화 사업은 40년이 걸려서 연어가 돌아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국 최대 강 하나에 대한 결과였죠. 청계천은 도심 한복판 5.8km짜리 작은 하천입니다. 그곳에 6.4배의 생물이 돌아왔다는 게, 그것도 20년 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통계가 부풀려졌을지도 모르지. 김 박사는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습니다. 마틴은 들었는지 저를 한 번 보고 작게 웃었죠. 6개월 전 자기도 같은 말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광교를 지나 모종교 방향으로 더 걸어갔습니다. 산책로 양옆으로 작은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김 박사가 멈춰서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갯버들입니다. 한국 토종 수변식물이죠. 복원 당시 인공식재했는데 지금은 자생적으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흰색 꽃이 핀 식물은 노루오줌이라고 합니다. 저는 식물 이름을 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식재 자체가 인공이라면 이걸 진정한 의미의 자연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사업을 인공정원이라고 부릅니다. 복원이 아니라요. 마틴이 그 말을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가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국 KQ 가든은 모두 자생식물입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큐 왕립식물원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식물원이죠. 그곳의 거의 모든 식물은 인공식재입니다. 마틴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슈프레 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자연복원에서 100% 자생식재라는 건 환상입니다. 중요한 건 인공식재 후에 그 생태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가, 자생적 번식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김 박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청계천은 복원 5년차부터 인위적 식재 없이 생태계가 자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식물종 다양성이 매년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학자라는 사람이 KQ 가든도 생각하지 못한 채 반박을 시도했으니까요. 조금 더 걸었을 때 다리 옆 산책로에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영어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죠.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복원전 청계 고가도로의 하루 통행량 16만 8천 대.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하루에 16만 8천 대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네, 복원전 청계 고가는 서울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이었습니다. 하루 16만 8천 대의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갔죠. 청계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반대 논리가 바로 그 교통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을 어디로 보낼 거냐는 거였죠. 마틴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함부르크에서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저희 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루 16만 대 차량의 동선을 27개월 만에 재편하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도시도 못한다. 그런데 서울이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땠을까? 런던 시내에서 하루 16만 대 차량의 동선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 환경 영향평가에만 3년, 시민 공청회에 2년, 그리고 실제 시공에 5년. 그것도 차량 통행을 완전히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해야 하니 실제로는 더 길어집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최소 15년은 잡아야 합니다.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교통재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김 박사가 잠시 정리하더니 답했습니다. 3가지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강화. 도심 진입 버스 노선을 25% 늘렸습니다. 둘째, 외곽 우회 도로망 확충. 청계고가를 대체할 강변북로 진입 차선을 확장했죠. 셋째,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이때 도입한 게 지금의 서울버스 환승 시스템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멈췄습니다. 서울버스 환승 시스템이 청계천 사업의 부산물이었다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계 고가를 헐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란을 흡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세계 30여 개 도시가 벤치마킹하고 있죠.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보고타, 청계천 복원의 부산물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된 셈입니다. 저는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작은 사업 하나가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 거였죠. 마틴이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함부르크 시청에서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보고 있을 때 우리 시장이 회의실에서 말없이 30분간 자료만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했죠.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모정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진 박사가 저쪽 다리 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이시죠? 사람들이 줄지어 사진 찍는 곳이 빨래터입니다. 1960년대 청계천 판자촌 시절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로 보이는 청년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자기 할머니 세대가 청계천에서 빨래하던 풍경을 재현한 자리에서 손자, 손녀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시기에 사진을 보러 가는 게 박물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야외에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한복판에서 재현되어 있는 거였죠. 그때 김 박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돌아가셔서 쉬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후 20년간 누적된 모든 데이터입니다. 대기질, 수질, 생물종, 방문객 수, 경제효과, 그리고 외부기관 평가 자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원, 일본 도쿄대학교, 독일 함부르크 시청.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모든 기관의 평가서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이라고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원 디자인 스쿨입니다. 청계천을 도시복원 사례로 정식 교재에 등재했고 2010년에는 베로니카 러지 그린상을 청계천 사업에 수여했죠. 그 자료들이 모두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내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마르더군요. 침을 한번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흘러갔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푸른 가로수가 보였고 횡단보도마다 사람들이 줄지어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6.4배, 16만 8천대, 1억 9천만 명, 27개월, 그리고 하버드.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고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가짜뉴스 반박자료라고 이름 붙인 폴더였죠. 저는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일 데이터 센터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학자니까요.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지 않고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40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들은 숫자들이 계속 굴러다녔거든요. 626종, 16만 8천대, 27개월, 하버드. 저는 평소에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시험을 앞둔 학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도착했고 저는 운전기사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어제 그대로 반박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빼서 호텔방에 두고 올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아직 학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었거든요. 서울연구원은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죠. 도착해서 건물에 들어서자 김도현 박사가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마틴 호프만도 있었죠. 교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푹 잤습니다. 마틴이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잠을 못 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생태 데이터 센터라고 적힌 문 앞에서 김 박사가 직원 카드를 댔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그 공간 안으로 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벽 한 면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가로 12m, 세로 4m쯤 되는 거대한 화면이었죠. 그 화면에 청계천 5.8km 전 구간의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수온, 수질, 유소,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
이산화지수 농도, 그리고 구간별 방문객 수까지 화면 옆에는 작은 글씨로 매 30초마다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마틴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함부르크 시청에서 저보고 이 시스템을 다 카피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스터강 관리 시스템보다 두세 대 앞서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갔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작은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후 대기질 비교 그래프였죠. 김 박사가 그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가장 핵심 데이터입니다. 복원 전 청계고가일 때 미세먼지 농도는 71.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복원 후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농도는 60.0 마이크로그램, 16%가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산화지수는 51.0 ppb에서 46.0 ppb로 1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도심 열섬 효과 부분입니다.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도심 온도 분포 지도였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도심 한복판에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파란 띠가 있었죠. 청계천이었습니다. 청계천 주변 온도는 도심 평균보다 3.3도 낮습니다. 여름철에는 5도까지 차이가 나는 날도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인공 에어컨을 깐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봤습니다. 5,100km의 푸른 띠가 서울 도심에 열을 식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학자라는 직업의 본능이었죠. 데이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영문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익숙한 로고가 있었죠. 빨간색 방패 모양 안에 베리타스라고 적힌 라틴어 글씨,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하버드 대학원 디자인 스쿨이 청계천에 수여한 베로니카 러지 그린상 평가서 원본입니다. 2010년 자료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평가위원회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마사 슈어츠 교수, 하버드 대학원 디자인 스쿨 조경학과 정교수, 미국 도시보건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녀의 논문을 2번이나 인용했죠.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봤습니다. 김 박사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평가 내용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영문이었지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21세기 도시복원의 새로운 표준이며 후발 도시들이 따라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인이 있었습니다. 마사 슈어츠라는 이름과 함께요.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입안이 마르더군요. 침을 한번 삼키고 김 박사를 봤습니다. 이거 원본 맞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본입니다. 화본은 청계천 박물관에도 있고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권위 있는 인용처로 매번 언급하던 그 하버드 대학원이 제가 가짜뉴스라고 비웃었던 그 사업에 15년 전에 이미 상을 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마치 답을 잘못 적은 학생이 시험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때 마틴이 다른 자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독일 함부르크 시청이 작성한 청계천 벤치마킹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연문판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알스터강 재정비 사업 1단계는 23년이 소요되었다. 같은 규모의 청계천 사업은 27개월에 완수되었다. 우리는 청계천을 베끼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저는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틴을 봤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베끼고 있다. 이건 보고서 표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발언입니까? 마틴이 답했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도시환경국장의 공식 발언입니다. 2023년 시청 정기회의에서 한 말이고 이게 그대로 보고서 결론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료를 봤습니다. 마틴이 옆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라인강 정비에 30년을 들이고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환경 행정에서 누구한테도 배운다고 하지 않는 나라죠. 그런 독일이, 그것도 함부르크가 한국 청계천을 베끼고 있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수님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회의용 의자였습니다. 무릎에 살짝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간 비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어로 된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일본 도쿄도청이 2018년에 작성한 청계천 시찰 보고서입니다.
도쿄 니온바시 보건사업의 모범 사례로 청계천을 지정했죠. 저는 그 자료에 표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자료도, 또 그 옆 자료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국 셰필드, 호주 멜버른, 캐나다 토론토 모두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도시들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였습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청계천 보건사업은 2005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7개 도시가 공식 시찰을 다녀갔습니다. 그중 23개 도시가 자국도시 보건사업의 모델로 청계천을 명시했죠. 영국에서는 셰필드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셰필드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셰필드요? 영국 셰필드시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셰필드 시청이 2014년에 청계천을 공식 시찰했고 보고서에서 셰필드강 재정비 사업의 표준 모델로 청계천을 지정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영국 도시계획 학회지에도 실렸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국 셰필드시가 청계천을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을 영국 도시계획 학회에서 25년을 일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014년쯤 학회에서 누군가 셰필드강 재정비 사업에 대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분명히 청계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발표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 사례를 인용한 발표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사실을 알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외면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셰필드라는 단어를 적고 그 옆에 2014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사실들이라고요. 그때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정부 공식 자료였습니다. 청계천 보건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였죠. 교수님, 이게 청계천 보건사업의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직관전적 경제효과를 합산하면 최대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23조 원이요? 마틴이 옆에서 답했습니다. 우리 함부르크에서 똑같이 계산해봤습니다. 알스터강 재정비 사업의 경제효과가 약 18조 원입니다. 23년에 걸쳐서요. 청계천은 27개월에 그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당 효율로 보면 우리 독일의 약 8배입니다. 저는 8배라는 숫자를 듣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자로서 들어보지 못한 효율 차이였습니다. 거의 한 세대 차이라고 봐야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살짝 후들거렸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시 다가가서 청계천 5.8km 전 구간의 실시간 데이터를 봤습니다. 매 30초마다 갱신되는 숫자들.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그때 마틴이 제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운영 철학을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우리 독일이 그 철학을 흉내내려고 23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걸 27개월에 결정하고 실행했죠. 결정의 속도, 실행의 속도, 효과의 지속성. 세 가지 모두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작은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본을 가짜뉴스라고 비웃었던 거죠. 저는 마틴을 향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틴,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6개월 전 처음 청계천을 봤을 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마틴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 30년 동안 독일이 환경 최강국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요. 그는 한 호흡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우리 함부르크 시민들이 이걸 다 알게 되면 우리 시청이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물을 테니까요. 우리가 23년 걸린 일을 한국이 27개월에 했다는 거요. 저는 그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한 가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죠. 그건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어쩌면 한참 잘못된 지도였을지 모른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반박 보고서 묶음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채로 김 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폐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 박사가 가방을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를 나섰습니다. 5층 복도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작은 푸른 띠가 보였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띠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청계천에 가보기로. 이번엔 혼자서, 데이터 없이,
안내자 없이, 보고서 없이 그저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그 물길 옆에 서보기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호텔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안복이 아닌 편한 점퍼와 운동화 차림이었죠. 운전기사에게는 부르지 않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김도현 박사와 마틴 호프만에게도 동행을 사양했죠. 오늘 밤은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청계천까지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호텔에서 도보로 15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지도 한 장을 받아들고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가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바람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어디선가 가로수의 마른 잎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청계광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풍경이 밤이 드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광장 입구에 조형물에 노란 조명이 들어와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첫 발을 디디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제 김 박사와 마틴이 옆에 있었을 때는 학자의 자존심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서 있으니 그 자존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첫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그리고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의 청계천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리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물소리가 낮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죠.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연인,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중년 남성, 책을 들고 다리 밑 벤치에 앉은 학생, 그리고 제 앞쪽 다리 아래에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부부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남편은 80대로 보였습니다. 편이 약간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아내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어딘가 자연스러웠습니다. 60년쯤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남편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아내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한 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도시에 대한 자랑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데이터 센터를 나오기 전에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청계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판자촌 풍경이었죠.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처마 밑에 널어놓은 빨래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시커먼 개천. 그 위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1962년 청계천입니다. 삼국전쟁이 끝난 지 9년 됐을 때죠. 그 후 1968년에 이 판자촌을 덮어 청계고가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30년간 서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7개월간 그 고가를 헐고 다시 하천을 복원했죠. 1960년대 판자촌에서 오늘의 청계천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60년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도시를 정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런던이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을 갖추기 시작한 게 1850년대였습니다. 그 후 빅토리아 시대 도시정비,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재건, 1960년대 그린벨트 정책, 2000년대 템스강 정비, 영국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25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걸 60년에 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잠시 수면을 봤습니다. 물 위에 다리 조명이 길게 들어져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그 물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건 청계천이 아니었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비웃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속도였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이 250년 걸린 도시 정비를 한국은 60년에 했습니다. 4배 빠른 속도였죠. 그런데 저는 그 속도를 깎아내릴 자격이 있었던가요? 영국이 도시를 정비하던 250년 동안 영국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 자원을 가져다 썼죠. 한국은 그 60년 동안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었고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 한국은 도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5년 학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한국 학생 2명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둘이었죠. 그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보며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자 옆 친구가 발을 굴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에서 저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더군요. 런던 도심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거나 휴대전화만 보거나 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다리 옆 벤치에 앉아 친구와 깔깔 웃는 풍경. 그건 영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만든 것은 단순한 환경복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앉아서 웃을 수 있는 공간. 도심 속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자리. 영국이 2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일상을 한국은 도심 한복판 5,008km의 물길에 새겨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전교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어제 김 박사가 안내한 곳까지 어느새 걸어온 거였죠. 다리 한가운데 서서 저는 양옆 청계천을 봤습니다. 동쪽으로는 물길이 광교 방향으로 길게 이어졌고 서쪽으로는 청계광장 쪽 노란 조명이 흘러갔습니다. 빌딩숲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강, 도심의 심장박동.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호텔에 두고 왔기에 휴대전화로 메모를 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메모장을 열고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슬라이드 전면 수정. 청계천을 21세기 도시복원의 표준 사례로 등재할 것. 그 한 줄을 적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청계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단어가 어울리는 것은 나의 25년 강의였다. 저는 그 두 줄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하늘에 가벼운 가을비가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비는 아니었습니다. 옷이 살짝 젖을 정도의 보슬비였죠. 산책하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거나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도 다리 아래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옷에 떨어지는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학자의 자존심을 씻어내는데 비만큼 좋은 것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다리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2달 전 그 강의실에서 2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했던 그 비웃음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거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학자의 가장 큰 자산은 자기 오류를 인정할 용기이다. 그 용기를 청계천에서 배웠다. 저는 그 줄을 적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입력했죠. 손가락이 떨린 건 비가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들고 다닌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서 내려와 산책로를 따라 청계광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빗방울이 수면 위에 동그란 무늬를 그렸다 사라졌습니다. 그 무늬가 마치 제 25년 학자 인생이 그리는 무늬 같았습니다. 청계광장 계단을 올라서기 직전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5,008km의 물길이 어둠 속에서 노란 조명을 받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명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산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어느 다리 아래에서는 누군가 기타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청년의 목소리가 가는 비 속에서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청계천아, 너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너를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게도 사과한다. 내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너를 보러 오겠다고요. 저는 계단으로 올라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진 편견의 무게가 그 다리 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2달 전 런던 정경대학교 강의실에서 사용한 슬라이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식 가짜뉴스의 정수라고 적힌 페이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그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했습니다. 삭제 버튼이 떴습니다. 저는 그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음 페이지가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25년 가미노트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새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시간을 잤습니다. 25년 학자 생활 중 가장 깊은 잠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청계천에서의 마지막 밤 이틀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저는 면세점에서 작은 기념품 하나를 샀습니다. 청계천 5.8km 지도가 새겨진 작은 액자였죠. 그걸 비행기 좌석 옆 가방에 넣고 12시간 비행 내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학기 첫 강의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학자라는 직업의 가장 큰 의무는 진실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요. 비록 그 진실이 자기 자신의 25년을 부정하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다음 학기 개강 첫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2달 전 그 강의실, 같은 책상, 같은 칠판, 같은 좌석 배치. 저는 강의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연결하고 새로 만든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고 그중 절반쯤은 2달 전 제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올리비아 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슬라이드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2달 전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청계천 사진.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웃는 강의가 시작되는 줄 안 거였죠. 저는 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 이 강의실에서 제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합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 가짜뉴스라고 했죠? 가짜뉴스는 제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저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리는 게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종신 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200명 앞에서 자기 발언을 취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영국 학계에서 자주 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청계천의 데이터, 626종의 생물, 16% 줄어든 미세먼지, 3.3도 낮은 도심 온도, 1억 9천만 명의 누적 방문객, 23조 원의 경제 효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이 2010년에 청계천에 수여한 베로니카 러지 그린상의 평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함부르크 도시 환경국장의 공식 발언이 적힌 보고서. 우리는 청계천을 베끼고 있다는 그 문장. 저는 1시간 가까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노트북에 받아 적느라 키보드 소리만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한 줄을 적어두었죠. 21세기 도시보건의 교과서는 더 이상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5.8km짜리 작은 하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학생들을 봤습니다.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은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 답사지가 어디인가요? 저는 그 학생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순간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처음으로 학자라는 직업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자기 오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진짜 무게요. 그날 저녁 저는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25년 학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쓴 공개 사과문이었습니다. 청계천에 관해 잘못된 발언을 한 점, 학자로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언한 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도시보건 역량을 폄훼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 저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후련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휴대전화로 확인했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의 조회수가 밤사이 200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죠. 한국어 댓글, 영어 댓글, 일본어 댓글, 독일어 댓글, 프랑스어 댓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댓글 중 하나는 마틴 호프만이 남긴 거였습니다. 교수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에 함부르크에 오시면 알스터 강도 한번 같이 걸으시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1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신문 한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미국 일간지에서도 칼럼을 부탁했죠. 저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에서 같은 결론을 적었습니다. 학자의 가장 큰 자산은 자기 오류를 인정할 용기이다. 그 용기를 나는 청계천에서 배웠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밥사 인솔자였습니다. 박사과정 제자들 12명과 함께였죠.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청계천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 풍경을 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첫날 청계광장에 섰을 때 김도현 박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답했습니다. 박사님, 그때 제 가방을 폐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에 새 가방을 들고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6개월 전 혼자 글 다리 위에 섰던 그 가을밤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흩날리던 그 밤, 휴대전화에 세 줄을 적던 그 손가락의 떨림을 말입니다. 답사 마지막 날, 저는 학생들과 함께 모전교 위에 섰습니다. 12명의 박사과정 제자들이 5.8km의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다리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고 답했습니다. 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1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다시 살려내는 데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의 25년 편견을 깨는 데는 단 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청계천의 진짜 힘입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서 양념 물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25년 학자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도시를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도시 때문에 제 학문 전체를 다시 쓰게 된 곳은 청계천 하나뿐이었습니다. 청계천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도시복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학자의 자세였고 외면해왔던 진실 앞에 두 발을 멈출 수 있는 인간의 경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도시 한복판에 5.8km의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길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자기 미래를 향해 던진 결심이었습니다. 27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그 결심을 실행한 추진력.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영국이 250년에 걸쳐 이군 것을 한국은 60년에 이뤘습니다. 영국이 30년 걸려 정비한 것을 한국은 27개월에 끝냈습니다. 영국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저는 모전교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가도로를 부수는데 27개월, 한 외국 학자의 편견을 부수는데 7일. 이것이 청계천이 세계에 던진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저에게는 25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박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